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 상담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 상담, 모든 심리 상담 이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초석 같은 과목입니다. 상담의 먼저 챕터를 보게 되면요,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심리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나왔고요. 여기서 뭐 두세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만 맞춰도 여기서 10점 먹고 들어가요. 그리고 프로이트, 에릭슨 엄청나게 우리 심리학 개론에서 다 반복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지고, 먼저 또 심리학 개론을 먼저 들은 분들은 여기서 다지고, 또 심리 상담을 먼저 들으신 분들은 또 심리학 개론에서 다지고, 심리학 개론에서 다지고. 요즘은 여러분 계속 연일 강의에 주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혀가 긴 편도 아닌데 점점 혀가 막 좀 굳어져 가고 있고 말려 들어갑니다. 억지로 지금 참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도 밤 지금 9시가 다가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끝나면 한 11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불철주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봐도 그냥 푸석푸석 늙어가는 것 같아요. 빨리 이 강의가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합격수위가 올라와야 제가 다시 보톡스 맞은 것처럼 또 뽀송뽀송 이렇게 살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 합격 꼭 하셔서 저를 위해서도 꼭 합격하셔서 합격수위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주 회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기를 모아봅시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합격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을 빡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카페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프로이드 심리 유형 여기에서도 한 문제, 또 아들러 개인주의 형태 교류 분석 여기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한 문제씩만 맞추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어리에 최소 두 문제는 나온다. 그럼 두 문제 나오면 12문제는 맞추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이에요? 2, 5, 10, 60점. 합격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요 파트에 두 문제만 맞추면 돼요. 결국은 뭐냐? 방대한 양을 많이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시험 문제만 나오는 것만 찍어도 최하 60, 최하입니다. 60에서 80은 맞는다. 그럼 기본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찍어도 60에서 80. 이론서는 여기서 끝내고 두 번이면 됩니다. 두 번 그냥 포인트만 잡으시고, 기출문제 보면 또 80, 파이널 보면 90, 100점 맞을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미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신감 뿜뿜 가지시고 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상담의 접근입니다. 쭉 보면요, 제가 여러분 이론서는 그냥 이론서예요. 어떤 이론에 대한 방대한 양을 적어놨기 때문에 책은 그냥 별로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책의 의미예요. 책을 다 읽어보면 윤리강력, 보통 이제 타 강의는 그렇습니다. 또 타 강의 비교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겠지만,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 일반 원칙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및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면 이거 개나 줘버리세요. 이거 뭐하러 이래 시간 낭비하게. 상담, 윤리 잘 해야죠. 어떻게 상담해야 돼요? 잘.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사회관계 전문적인 태도 어떻게 잘, 정보의 보호 잘, 내담자 복지 잘, 상담관계 잘, 타 전문인과 관계 잘. 이걸 뭘 공부해요. 그냥 기본이지. 윤리의 역할과 기능 잘, 심리검사 잘, 사전 동의 잘.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상담 심리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즉 능력의 한계를 알고 능력 있는 것만 상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훈련받지 않은 검사와 평가는 수행하면 안 된다. 체크 포인트 해 두시고요. 상담 심리사는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 심리사들의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내담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그래서 검사는 내담자가 알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알아야 된다. 알 권리를 존중한다.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고,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상담 및 검사하지 마라.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정보의 보호. 여기도 정보의 보호 쭉 나오지만
비밀 보장의 한계는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100% 나와요. 100%. 그럼 여기서 또 5점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출에서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기출에서 많이 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감염성이 있거나 심각한 학대, 폭력, 뭐 법적인 문제, 범죄자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지킬 필요가 없다. 비밀 보장의 예외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5점 먹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벌써 지금 시험 봐도 합격입니다. 기타 목적을 위해서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 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상담 사례가 논문이나 어떤 뭐 발표에 사례 발표에 포함될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 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는 사용할 때는 뭐 그냥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사의 윤리 강령 4번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 레빈슨과 수완수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다 상식이에요. 즉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내담자에게 의존성을 심어주면 안 된다. 자신이 갖지 않는 전문성을 주장하면 안 된다. 쭉 나오는 이거 10개 외우면 헛발질이에요. 시험엔 이거 나옵니다. 다음 중 레빈슨과 수완수의 상담자 윤리적 행동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윤리적 행동이에요. 그럼 내담자의 의존성 시키는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2번 내담자의 의존성 심기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담자의 의존성 심기는 아니다. 틀린 거다. 옳은 게 아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이거는 2차에도 잘 납니다. 이건 1차, 2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됩니다. 상담 1차에도 2차에 나온다는 것은 실기에 나온다는 것은 1차에도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담의 목표 설정.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는 몇 개월 이내에 직업을 찾고 싶다. 목표는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나는 연봉 20% 이상을 올리고 싶다. 나는 연봉을 1000% 올리고 싶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목표는 내담자가 오라고 바라는 거죠. 내담자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내담자가 원하지 않으면 목표가 아니죠. 또 내담자의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하여야 한다. 즉 상담자의 능력과 상담자의 기술은 상담자의 능력과 같이 공존 양립하여야 한다. 상담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 상담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내담자의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하여야 한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나오는데 1차에는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의 방향으로 틀린 것은 목표는 구체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큰 거대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거대하다 또는 추상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이다. 이게 1차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심리상담 연구 방법입니다. 횡단적 접근법. 그래서 횡단적 접근법은 연령에 따른 연령의 여러 개인 또는 집단을 어느 시점에 동시에 그래서 한 달 동안 10대, 20대, 30대 이런 한 달 동안 정해놓고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 이걸 횡단적 접근법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나오면 횡단적 접근법이다 라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단적 접근법입니다. 종단적은 동일한 개인 또는 집단을 장기간에 어느 시점이 아니라 장기간에 이렇게 이건 횡단이고 이건 종단이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 횡단법. 이거는 장기간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장기간에 추적해서 검사하는 거 이건 종단적 접근법이다.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종단적 또 어느 시점이 나오면 횡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횡단적 단기 종단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횡단적 단기 종단, 즉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의 절충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동안 횡단적 설계의 대상 집단을 단기간 추적해서 종단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3년, 5년 너무 길지 않죠? 동안 횡단적 설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연령별로 대상 집단을 단기간 추적해서 종단적으로 발달한다. 예를 들면 3세, 6세, 9세의 세계 집단 아동들을 세계 집단 아동은 횡단이죠. 연구한 후 3년 후에 연구한 결과를 3년 후는 종단이죠. 연구했던 세계 집단을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3년 뒤에. 요거는 횡단이고 3년 뒤에는 종단이죠. 이런 걸 횡단적 단기 종단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계열적 접근법은 계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다. 뭐 시차는 시차다.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나옵니다. 스트레스 이론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쭉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갈등의 유형,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갈등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 갈등이다. 두 개의 정적 유의성을 띠고 이거보다 예를 들면 맞죠? 여름 휴가를 산으로 갈 것인지 바다로 갈 것인지 갈등하는 경우, 산으로 접근할 것인지 바다로 다 좋은 거죠. 정적 유의성. 좋은 걸로 접근하는 건 접근. 회피는 싫은 거예요. 동일한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 하고 접근해야 하고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계를 포기해요. 이렇게 하나를 포기하는 거. 이건 접근 회피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회피는 다 싫은 거예요.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부모에게 꾸준히 집에 있는 수도 없고 갈등하는 경우. 이중접근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친구는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고 아내는 집에서 빨리 들어오고 하는 경우 술을 마시는 거 좋고 아내하고 집에 빨리 가 있는 것도 좋고 만약 친구의 뜻에 따르면 아내가 싫어할 것이고 아내의 뜻에 따르면 친구가 싫어할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이중접근 회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중접근 회피. 오케이. 또 이걸 하자니 저게 싫고 저걸 하자니 이게 싫고 이건 접근 회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됩니다. 외상후 사건 이것도 많이 나오죠. 우리 시험 문제에 외상후 스트레스 이건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다 나옵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 충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셀리의 증후군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셀리에는 몰라도 돼요. 그냥 스트레스의 일반 증후군이에요. 자, 이건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여기 무서운 불독이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여기서 어휴 무서워라. 경계 단계. 경고 단계라고도 하고 경계 단계라고도 합니다. 어휴 무서워. 싹 지나가는데 얘가 막 쫓아오네. 어휴 무서워. 막 달리다가 이제 안 가! 도망가다가 이제 저항하죠. 나무대기 갖고 야, 안 가! 이렇게 저항하죠. 이 미친 개가 계속 쫓아오네요. 지치 탈진. 이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탈진 단계, 수진 단계. 이 3단계입니다. 이 3단계 순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첫 번째 경고 단계 또는 경계 단계, 두 번째 저항 단계 또는 저항 반응 단계, 세 번째 소진 단계, 탈진 단계. 소멸 단계는 아니에요. 말장난이에요. 시험은 그래서 소멸 단계 하면 소멸 단계 뭐가 들어봤어. 소멸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에 걸려가면 안 됩니다. 소멸이 아니라 소진 또는 탈진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히스토스는 쭉 나오는데 역유자형이다. 역유자형은 뭐냐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스트레스 곡선은 역유자형이다. 역유자형. 간단해요. 스트레스가 처음 여기는 스트레스가 빵이에요. 여기는 스트레스가 예를 들면 50. 여기는 스트레스가 100.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이거를 분포를 맞는 게 역유자형이다. 즉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는 일의 능률이
별로 안 올라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어떤 자극이 없고 에이 뭐 그냥 떨어지면 뭐 마음대로 하지 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뭐 이러면 이 스트레스도 안 받지만 능률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적당할 때 적당하게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동시에 분비돼서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불안감 이럴 때가 일의 업무 능력 가장 최고의 베스트 상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 일의 능률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 삑살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아,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보면 축구 선수들이 이제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할 때 어떻게 해요? 너 다음에 나가 준비해. 그러면 막 워밍업 막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혼자 연습하잖아요. 이거 왜 연습해? 힘들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열을 막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교체하면 막 뛰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너 나가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가 아니라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일의 능률이 많이 올라가더라.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이때부터는 일의 능률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일의 능률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윤 극대화 베스트를 찍고 많으면 점점점 내려가더라. 그래서 역유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직무 관련 원인입니다. 원인.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원인이에요. 첫째는 과제 특성, 업무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역할 갈등, 역할 담당자 사이에 역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역할 갈등에는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의 종류 4가지. 개인 간 역할 갈등. 개인 간은 개인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구와 직업 외 요구. 직업 외에는 뭐예요? 사생활이죠, 사생활. 그래서 개인 간 역할 갈등은요, 직무와 사생활이 충돌됐을 때 느끼는 게 개인 간 역할 갈등이다. 개인 내 역할 갈등은요, 여기서 좀 틀렸네요. 2명이 여기 수정합니다. 여기는 개인 내 역할 갈등은 여기 수정하십시오. 개인 내 역할 갈등은 뭐냐면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개인과 또 직업 이외의 가치관, 개인의 가치관, 이 개인의 직무와 가치관이 충돌된다. 예를 들면 어떤 회계 담당자인데 이 직무의 회계 담당자가 근데 회사에서 이중장모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정직한 사람의 가치관이 이중장모 못 만듭니다. 너 그러면 나가 퇴사해 이럴 때 즉 개인의 직무와 개인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 나오는 게 개인 내 역할. 또 개인의 직무와 사생활이 충돌될 때 역할이 개인 간. 송신자 간이 2명이에요. 2명 이상의 요구가 발생할 때 부장은 이거 시키고 부하 직원은 안 따르고 중간에 샌드위치. 그래서 개인 이건 송신자 간. 이걸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뭐 쓰기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외우기 편하라고요. 야밤에 또 이렇게 공부할 때 힘드니까 두새끼 지랄. 이 두새끼가 지랄한다. 송신자 내 갈등은 한 새끼 지랄. 한 새끼가 너 이번 달 업무 200% 해. 그리고 그 다음 날 너 너무 일 많이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 한 새끼가 이렇게 지랄하고 저렇게 지랄하고 이걸 송신내 지랄. 두새끼가 지랄은 송신간. 또 가치관이 충돌됐다. 개인 내의 가치관. 개인 간은 사생활이 충돌됐다. 직무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역할 모호성. 역할이 모호해요. 애매해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이제 시골에 저는 충남 논산 출신이에요. 제 아내는 도시 여자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 문화를 잘 몰라요. 또 일도 안 해봤어요. 이제 신혼 초에 명절 때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뭐 친척들 시골이니까 뭐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뭘 할지 몰라요.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 막 신나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설거지 그냥 딱 설거지통 앞에서 계속 설거지만 해. 거품 막 묻히고 설거지 다 닦으면 또 넣고 또 해.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해.
이러면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설거지만 했더니 주변에서 칭찬이 잦아요. 아유, 며느리 참 잘 얻었다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계속 설거지만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역할을 딱 주어지니까. 근데 뭐 할지 모르는 건 역할 모호성이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원인은 첫째가 과제 특성이다. 과제가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 또 스트레스 받죠. 두 번째는 역할 갈등이다. 역할이 어떻게 갈등하냐. 그래서 뭐 한 새끼 지랄이냐, 두 새끼 지랄이냐. 그 다음에 역할 모호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의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과제 특성, 2번 역할 갈등, 3번 역할 모호성, 4번 떡볶이 갈등. 그럼 답이 떡볶이 갈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이에요. 조절 변인. 어떻게 조절하냐.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A형, P가 A형, B형이 아니에요. A형, U형, B형, U형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A형, U형은 제가 A형, U형이에요. 목표 지향적, 물론 P도 A형입니다. 그래서 학점도 A입니다. 목표 지향적, 결과 지향적, 시간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강박관념이 있고 막 쫓기고 이런 분들이 A형, U형입니다. B형은 늑작지근하다. 그냥 뭐 시간 좀 늦으면 어때? 괜찮아. 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떨어지면 어때? 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뭐. 인생 뭐 있어? 먹고 죽어? 뭐 이런 정도 B형.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냥 둘 다 장점을 채취하면 돼요. 너무 이래도 안 되고 너무 이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이러면 또 목표 지향적이 않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양립적인 게 좋은 겁니다. 나 A형이라 좋아. 나 B형이라 좋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A형의 특징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직무 수행에서 경쟁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신속하고 완벽하고 이런 B형은 늑작지근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A형, B형 나누는 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제 위치. 즉 내적 통제자냐, 내적 통제자냐, 외적 통제자냐. 내적은 그래, 내적은 그냥 수행자예요, 수행.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게 평안을 주소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수행, 이 내적 이 통제자는 내부로부터 통제하는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외적 통제자, 뭐야 이거 막 표출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회적 지원은 뭐 사회적 환경입니다. 외적 요인, 환경.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면 돈이에요.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있으면 스트레스 덜 받고 돈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회적 지원 뭐 이런 것들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나오면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절 변인 A형, B형 성격 유형, 2번 통제 위치, 내적 외적 통제 위치, 3번 사회적 지원, 4번 역할 갈등 하면 역할 갈등은 이렇게 조절 변인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 가려내면 되겠습니다. 뭐 쭉 나머지 볼 거고요. 여기도요. 요즘 현상입니다. 구조 조정이나 조직 감축으로 살아남은 구성원. 이제 구조 조정이 있는데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 살아남은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나도 구조 조정을 당할까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사한다. 왜? 잘릴까봐.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자르스의 스트레스 원인 쭉 나오는데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라자르스가 개발한 중다 양식입니다. 베이직 아이디 카드. 이건 2차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어디가 있냐? 우리는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감상해라.
본업이 아니니까 행정감상인 어떻게 대략 이렇게 키워드 외우시면 됩니다. 행정은 감상해라. 행정감상인 대략. 그래서 행동, 뭐 비헤비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정서, 행정, 감각, 심상, 상, 인지, 대가리, 행정감상인. 여기까지는 이렇게 치료예요. 영역이 행동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강화를 통해서 행정을 치료하고 정서가 불안정하면 정성을 수용하고 정서를 잘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각은 긴장 완화를 하고 심상 마음의 자기상을 잘 안정시키고 인지 대가리를 재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대략 이건 이제 적극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대략 모델링 다른 사람들을 모델링 따라하는지 주장 훈련을 통해서 고쳐라.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먹어라. 약물에서 약물 운동을 해라. 대략 행정 감상인 대략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박탈 이론.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박탈 이론이에요. 조다시가 아니에요. 야호다 묵음이에요. 야호다의 박탈 이론에서 이건 뭐가 박탈됐어요? 직업이 박탈당해서 실업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럴 때 특징이 뭐냐? 시간에 그럴 때 특징인데 이럴 때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의 박탈 이론의 잠재적 효과예요. 즉 실업자인데 잠재적 효과는 뭐예요? 실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잠재적 효과는 다시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의 상태예요. 취업 상태. 그러면 출퇴근하니까 시간이 구조화된다. 사람 만나니까 사회적으로 접촉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공동의 목표가 생긴다. 사회적 안정성과 지위가 생긴다. 활동이 적극적이다. 뭐 이런 것들에 직장 다닐 때 좋은 점이다. 2차에 야호다의 박탈 이론 중에서 고용의 잠재적 효과 5가지를 쓰시면 직장 다닐 때 좋은 점 5가지만 쓰면 됩니다. 뭐 5가지만 되겠습니까? 500가지도 넘죠. 뭐 이런 것들은 또 제가 2차에서 또 외우는 팁, 답안지 쓰는 작성 내용 잘 안내를 할 겁니다. 지금은 1차가 붙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호다의 박탈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직장 다닐 때 좋은 점이 답이구나 라고 하시면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